채권부위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공개 녹화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식구님들 빨리 만나요. 채권부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오늘이 4월 22일 월요일인데 이제 딱 5일 남았습니다. 채권부위 무료 공개 녹화가 26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열리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매번 좀 홍보를 해드렸지만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님과 함께 금리로 보는 채권 전략의 지혜를 주제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요즘에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채권 투자의 그 결정적인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공동락 부장님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또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Q&A 시간도 있어서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또 저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쨌든 저희는 이 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무료 공개 녹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황 오늘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금리가 도무지 이게 떨어질 건가? 떨어질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좀 짙게 깔려있는 그런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준호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는 거를 막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2월, 3월 전부 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또 한두 달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와중에 연준위원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도 보다 매파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를 기점으로 5월 초 FMC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돌입을 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발언했던 내용들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 또한 지난주 통화정책 관련해서 발언을 내놓았는데 두 위원 모두 기존의 성향보다는 다소 매파적인 의견들을 내세웠습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했으면 큰 임팩트가 없었던 말들이지만 파월 의장은 기존의 중립적인 성향, 윌리엄스는 다소 완화적인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위원들인데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고금리를 예상보다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최대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발표를 했고요. 결국 그 근거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지 못한다라는 근거 하에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윌리엄스 총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금은 완화적인 성향의 인물인데 기준금리 인하가 급하지 않다라는 말은 당연히 했고 그에 덧붙여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혹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에 윌리엄스 총재가 베이스 시나리오 삼고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많은 위원들이 그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은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동결 기조를 장기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위원들의 기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윌리엄스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어쨌든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맞물리면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 결국 데이터도 높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의 성향도 조금씩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금리의 상승세 지속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그 대중국 관세 폭탄 얘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관세라는 게 어쨌든 수입 품목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다 보니 대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얘기를 보면 대중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율의 3배를 높이겠다라는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대중국 관세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국 중에서 중국은 이미 한 전체 수입에서 한 3%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은 대부분의 철강을 북미 지역, 대부분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인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세 정책을 계속 보는 이유는 이러한 정책들 발표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이런 정책성 발언들이 큽니다. 결국 철강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도 미국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든 정책 발표 이전에 트럼프 이제 후보는 당선될 경우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보편적 관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장 뭐 몇 개월 내에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던 간에 전반적으로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없겠지만 대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위험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금리가 소폭 상승할 리스크를 11월 대선 전후로는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구도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 이 두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할 텐데 아마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관세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의 동향을 조금 파악하는 것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데도 조금 중요한 정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없고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제기가 됐습니다. 게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시장을 좀 크게 흔든 그런 이슈가 됐는데요. 앞으로 그 금리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가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쉽게 잡히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이런 좀 리스크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2분기 중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초부터 유가 상승세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1월, 2월, 3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들어서 브렌트 유가가 90달러대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유가 상승세는 저희는 일단락 된다라고 보고 있고 WTI 기준으로 90불 초반대 정도면 유가의 상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정책이나 시장금리를 전망을 할 때 정말로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의 특성은 수요가 너무나 넘쳐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치중되는 경향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는데 반대로 이렇게 공급 측 요인들은 뭐 한두 달 사이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유가도 어느 정도는 고점을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또 진정이 되게 되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이 분기에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험 자산의 가격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유가와 금은 올랐지만 주식과 채권 가격은 다소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3월 말만 하더라도 모든 게 랠리한다라고 하면서 채권 빼고 뭐 주가, 유가, 금 모두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한국 가릴 것 없이요. 또한 주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위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금융시장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위험 자산들도 조금은 조정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앞으로 추가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경기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유동성입니다. 저희가 4월 중순까지는 미국의 개인 소득세 납부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 요인이라고 저를 포함한 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 세금 납부가 실질적으로는 지난주 기준으로 대부분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금 납부라는 게 저희가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 자산을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소비하는 데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돈들이 지금은 정부로 흘러 들어간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 자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던 것도 일정 부분은 이러한 유동성 축소에 의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지난주까지가 피크였고 앞으로는 반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그 돈이 다시 가계와 민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과정이 앞으로 2분기 동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유가도 진정되고 위험자산 조정 압력을 감안했을 때는 금리 상승 압력도 주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환경도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중에는 저희는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들어보니까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압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네요. 자, 박준우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부위 이번 주는 내내 이것만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여러분을 오프라인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채권 부위의 그 이벤트예요. 오시는 분들은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무쪼록 저희 그 온라인으로 항상 함께했던 여러분을 오프라인 상으로 이렇게 직접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모아주시면 저희 채권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부위의 공개 녹화를 열심히 준비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럼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는 이번 주도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